네, 안녕하세요. 초보 부동산 투자 정봉원 선생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재개발 절차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개발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재개발은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접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정비 기반 시설은 뭔가요?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하다고 했는데, 정비 기반 시설은 기반 시설이라고 하면은 상하수도, 전기, 가스, 공원, 도로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재건축은 정비 기반 시설이 양호 하나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특히 공인중개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공법 시간에 재개발과 재건축의 정의에 대해서 딱 한 가지만 알아두면 되죠.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하다. 이거는 재개발, 정비 기반 시설이 양호하다. 네, 이건 재건축입니다. 네, 재개발을 하려면 이제 제일 처음 정비구역을 지정을 합니다. 정비구역 몇 번지 이런 면적 몇 제곱미터 해가지고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는 거죠. 네,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면 이게 권리산정일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지분 쪼개기가 금지됩니다. 네, 먼저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정비구역을 지정을 합니다. 몇 번지 이런에 몇 제곱미터 해서 정비구역을 지정을 하게 되죠. 그럼 정비구역이 지정된 이후에는 지분 쪼개기가 금지됩니다. 예를 들어서 최소 토지 분할 면적이 있거든요. 주거 지역에 최소 토지 분할 면적이 있습니다. 60제곱, 그러니까 정확하게 18.15평인데 그냥 18평이라고 하겠습니다. 정비구역 지정되기 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요 구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것 같다 하면, 지정되기 전에 자기 대지가 집 면적이 예를 들어서 한 200평 정도 된다. 그러면 200제곱 정도 된다. 그러면 60제곱이니까 6, 3, 18, 네, 3개로 쪼갤 수 있죠. 그러면 3개로 쪼개도 180제곱이잖아요. 주거지역 최소 토지 분할 면적이 60제곱이니까 정비구역 지정되기 전에 3등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명의를 다 다르게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이후에 정비구역 지정이 되면 조합원이 3명이 되는 겁니다. 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구미에서도 이런 일을 먼저 한 분은 계십니다. 저를 통해서 사가지고 나대지로 만들었어요. 나대지로 만들었으니까 나중에 그게 180제곱인가 그럴 거예요. 3등분 가능한 거죠. 네, 정비구역 지정 자기가 생각하기에 아무래도 나중에 재개발할 곳이 여기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되어 있나 보죠. 그래서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고 그 집을 사서 철거를 하고 지금쯤 최소 분할 면적으로 나눠 가지고 명의를 이전했을 거예요. 그러면 3등분하면 나중에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 재개발 절차 들어가면 조합원이 3사람이 됩니다. 네.
뭐 돈 버는 방법도 가지가지죠. 네, 아까 권리 산정일 기준이 된다고 했어요. 정비구역 지정이 되면. 자, 그럼 그 다음에는 이제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이때는 일하시는 분들이 그 조합원들한테 가서 동의서를 진구하러 다니죠. 동의서를 구하러 다닙니다. 우리 이렇게 해서 한번 재개발 해보자. 네, 이렇게. 네, 조합 설립 인가는 사업구역 내에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 및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인가를 받습니다. 네, 조합 설립 인가가 나면 이제 그때부터 프리미엄이 조금씩 붙기 시작하는데 아직 투자자들이 들어오기엔 조금 이른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도 한참 더 남았거든요. 과정이. 네,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는 사업 시행 인가를 받죠. 사업 시행 인가권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 인가는 조합이 추진하는 정비 관련 사업 내용을 시장, 군수, 구청장이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인가하는 겁니다. 네, 이때 대략적으로 세대수라든지 평형 구조라든지 그리고 건축 면적이라든지 건축물의 배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략적으로 나옵니다. 네, 이게 사업 시행 인가고요. 그 다음이 바로 시공사 선정이거든요. 시공사 선정. 사업 시행 인가 이전에 시공사가 선정될 수도 있습니다. 둘은 순서가 서로 바뀔 수도 있다는 거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시공사 선정할 때쯤 되면 이제 TV로만 보던 뉴스에 건설사들이 들어옵니다. 네, 뭐 직원들이 파견되어 가지고 오죠. 그래서 부동산마다 다니면서 협조도 구하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PR도 하고 그러죠. 이때는 굉장히 활력이 있습니다. 시공사 선정되고 난 다음에는 감정평가를 합니다. 다른 말로 종전자산평가라고 하거든요. 감정평가. 투자하시는 분들은 본인 스스로 감정평가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누구라도 자기가 살고 있는 집 또는 자기 땅이 감정평가하면 도대체 얼마 정도 가격이 나올까 기대 반 걱정 반 이렇게 하죠. 이 지금 재개발이 잘 진행되다가 난관에 부딪힐 때가 바로 이 감정평가 단계입니다. 누구든 좀 많이 받기를 원하겠죠. 근데 전혀 예상 밖으로 잘 안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실망도 되고 해서 이제 아이고 남 안 할란다 아파트고 뭐고 그냥 여기 살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격렬한 반대에 부딪히는데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듯이 안타깝게 네, 비록 감정평가해 가지고 본인들이 희망하는 금액이 안 나왔을지라도 꼭 분양 신청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 그때 당시 실망했던 그 상황 그리고 자기가 받았으면 하는 금액 그 몇 배의 금액을 받고 피를 얹어 가지고 받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도래하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분양 신청을 하지 않으면 아주 큰 손해를 본다는 거 이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네.
이제 감정평가하고 나면 바로 조합원 분양 신청을 합니다. 조합원 분양 신청이라 하면 나는 몇 평 아파트 신청할래? 네, 이런 의미죠. 몇 평 신청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나중에 투자자들한테 잘 좋은 금액으로 팔려면 가능한 한 큰 평수를 신청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주의할 것은 법률 조문에는 사업 시행 인가 이후에 60일 이내에 분양 신청 안 하면 현금 청산자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나 재개발 진행 과정이 그렇게 순탄치만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조합에서 분양 신청 기간을 내잖아요. 그러면 분양 신청 기간 마지막 날까지 분양 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제 조합원이 아니고 현금 청산자가 됩니다. 현금 청산자라 하면 나중에 감정평가 나온 대로 돈을 받고 나가야 되는 거죠. 네, 조합원 분양 신청 그 전에 이 조합원 글 사가지고 승계조합원이죠. 조합원 글 사가지고 본인이 직접 분양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계약하는 그 시점에 조합원 분양 기간하고 겹치잖아요. 그러면 매도인이죠. 파는 사람한테 몇 평을 신청해라. 그래가지고 계약을 하자. 네, 이렇게도 하기도 합니다. 네, 조합원 분양 신청이 끝나면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관리처분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관리처분 인가라는 것은 사업 시행 인가 때 대략적으로 계획했던 것을 좀 더 구체화하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정의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관리처분 인가가 관리처분 총회를 하죠. 그래서 관리처분 인가를 받는데 인가가 나면 뭐 보통 사람들이 한 80% 이제 진행되었다라고 생각들을 하는데 꼭 그렇지 않다고 저번에 말씀드렸죠. 네, 어쨌든 프리미엄이 가파르게 상승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머리 길고 다시 방송할 때 그때가 새벽 한 4시경이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를 촬영을 해놓고 편집 과정에서 비몽사몽간에 졸면서 편집하는 과정에서 제가 싹둑 잘라 먹었습니다. 뭔고 하니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물건을 산 승계조합원은 해당 아파트 일반 분양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제 뭐 전혀 의외의 돌발적인 질문들이 많죠. 네, 처음이니까. 뭐 이렇게 평형 신청도 하고 관리처분 인가 난 다음에 갑자기 일반 분양 또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소장님,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던데,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물건을 산 분들은 해당 아파트 일반 분양을 신청할 수 없다는 거, 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네, 관리처분 인가가 나면 이제 더 이상 상가임대차보호법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못 받습니다. 네, 그거 명심하시고요. 네, 이제 이주해야 되잖아요. 이주 공가가 그러니까 빈집이 되어야지 이주비 대출이 나옵니다. 네, 여기서 또 조금 아이러니컬한 상황이 나오는데요. 다른 곳에 건물은 가지고 있으면서 네, 이 재개발 구역 내에 임차인으로 들어와 가지고 끝까지 버티기 하는 그런 사람도 제가 봤습니다. 네, 이주가 다 되어야지 이주비 대출이 나옵니다. 공가 처리, 빈집 처리가 다 되어야 됩니다. 전기나 가스나
상하수도나 다 끊고 이렇게 되어야지 이제 은행에 가서 이주비 대출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철거, 이주가 다 되면 펜스를 치고 철거하겠죠. 철거부터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철거하기 전에 조합원 동호수 추첨을 먼저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순서는 바뀔 수 있다는 거. 간혹 이렇게 조합원 동호수 추첨은 일반 분양 한두 달 전에 한다고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도 있던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실제 조합원 동호수 추첨하고 일반 분양하고는 뭐 시기적으로 1년 이상 차이 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합원 동호수 추첨은 철거 전에 하거든요. 근데 철거가 또 누가 자꾸 버티기로 나가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1년이나 2년이나 이후에 일반 분양할 수도 있는 거죠. 네. 조합원 동호수 추첨은 2주가 끝나야지 할 수 있다는 거.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땅 파기 하겠죠. 착공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일반 분양을 하게 됩니다. 일반 분양 이후에는 이제 아파트 준공하겠고요. 그 다음에는 입주가 시작되겠죠. 입주하면서 소유권 이전 고시를 합니다. 등기하는 거죠. 등기하고 난 다음에 이제 청산 그리고 해산을 해야 되는데 참고로 구미시 원평동 아이파크 더샵은 아직 청산 단계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아직 청산을 안 했습니다. 이 재개발 절차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요. 그리고 정비구역 지정을 합니다. 정비구역 지정이 되면 그게 권리산정일 기준이 된다는 거. 그렇게 되면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 지분 쪼개기가 안 된다는 거. 지분을 쪼개려면 주거지역은 최소 분할 면적이 60제곱이니까 18평이니까 18평 이상으로 지분을 쪼개려면 정비구역 지정 이전에 쪼개야 된다는 거. 그리고 조합 설립추진위원회가 활동을 하고요. 다음에 조합 설립인가를 받습니다. 조합 설립인가 받은 이후에 투자하는 분들도 계신데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안전한 그런 단계는 아니에요. 그리고 조합 설립 인가가 끝나면 사업 시행 인가를 받겠죠. 사업 시행 인가가 나면 역시 또 피가 또 껑충 뜁니다. 그리고 사업 시행 인가 이전에 시공사 선정이 있을 수 있다는 것. 둘은 서로 순서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사 선정되고 나면은 시공사 선정이 되고 난 다음에 바로 감정평가를 합니다. 감정평가, 조합원들의 가지고 있는 자산이 얼마가 되는가. 네, 감정평가를 하는 거죠. 네, 이때 이제 조합이 한번 위기를 겪는다는 거, 본인이 생각한 금액 이하로 나올 수도 있고 하면, 네, 이제 실망감이 이제 행동으로 표출되기도 하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아무리 실망이 되더라도 반드시 조합원 분양 신청을 해야지 그때 당시 본인이 생각했던 금액 그 이상으로 몇 배로 더 벌고 나갈 수 있다는 거 이거 명심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감정평가 이후에는 조합원 분양 신청합니다. 다른 평형 신청하는 거죠. 내가 몇 평 아파트 신청하려한다. 네, 여기서 만약에 25평이 한 1억 7,500 정도 한다. 근데 자기는 아주 작은 집에 살고 있어가지고 감정평가를 했더니 6,700만원 정도 나왔다. 그러면 뭐 1억 7천만원, 1억 1,000만원은 있어야지 아파트 25평 아파트 살겠네. 이거 어떡하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건 네, 그 분담금이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그 감정평가 받은 금액, 자기 자산의 그 금액 아까 6,700만 원 했나요? 네, 6,700만 원. 그러면 25평 신청했다. 25평 1억 7,500만 원. 네. 그러면 뭐 한 1억 1억 1,000만 원 정도 차이 난다고 봤을 때, 그러면 1억 1,000만 원 정도가 이제 추가 분담금이라고 합니다. 추가로 아파트에 들어가려면 추가로 내야 되겠죠. 네. 여기서 이제 어르신들이 오해하는 게 이 금액으로 그러면 뭐 아무리 작은 아파트라도 1억 1,000만 원을 더 내야 되는데 내가 무슨 수로 이 돈을 마련한단 말인가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격렬하게 또 반대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네, 꼭 분양 신청을 하라는 거 제가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네, 네, 조합원 분양 신청이 끝나면 이제 관리처분 총회를 합니다. 그래서 관리처분 인가를 받고, 관리처분 인가를 받고 난 다음엔 2주가 시작되겠죠. 네, 2주가 본인이 살던 집을 다 공가 처리를 해야지 이주비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 네, 이때 이제 임차인들하고의 갈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들이 안 나가려고 버티면 공가 처리가 안 되니까 이주비 대출을 받지 못하겠죠. 네. 네, 요 과정에서 이제 조금의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거. 네, 2주가 다 끝나고 나면 조합원 동호수 추첨을 합니다. 조합원 동호수 추첨. 네, 본인이 감정평가를 얼마를 받았던지 간에 나중에 좀 더 큰 이익을 보려면 큰 평형을 신청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조합원 동호수 추첨은 철거 전에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철거하고 이제 착공을 하겠죠. 착공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착공 들어가면서 일반 분양을 합니다. 일반 분양. 조합원 분양 이후에 뭐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2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조합원 분양 이후 한두 달 만에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예, 그러면 그 다음에 아파트 짓고 이제 준공하고 그 다음에 입주하겠죠. 예, 그러면 소유권 등기하죠. 등기하고 난 다음에 이제 조합은 그 상가 분양이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이익이 나오면 조합원들에게 돌려드리겠고, 아니면 이게 또 생각보다 지출이 많아가지고 그러면 추가 부담금을 요구하겠죠. 재개발 절차에 대해 살펴봤는데, 그러면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어느 때 들어가는 게 좋은가 간단하게 해볼까요? 우선 프리미엄이 이제 뛰는 시점이 있습니다. 조합 설립인가 이때까지만 해도 프리미엄이 거의 없어요. 근데 사업 시행인가 하고 나면 어떤 데는 많이 뛰기도 하죠. 네, 어떤 데는 1억 이상 뛰기도 하고요. 그리고 감정평가 하고 난 다음에도 또 뜁니다. 왜냐하면 이제 조합원들이 자기 재산의 감정평가를 받았으니까 여기에다가 프리미엄을 얹어가지고 팔려고 하겠죠. 그리고 관리처분 인가가 난 이후에 가장 많이 뜁니다.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가장 많이 뛰고요. 제가 보니까 보통 구도심이잖아요. 구도심. 조금 좀 낡고 이런 도시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거기 물건을 안 사려고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재개발 호재가 있으면 감정평가를 한다면 어떤 게 좀 잘 나올까요? 네, 제가 보니까 오래된 빌라 같은 게 잘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보통 상가주택이나 상가 같은 경우에는 그 주인들의 기대를 충족 못 시키거든요.
기대보다 훨씬 더 낮은 금액이 나오는데 이상하게 빌라는 본인들이 얼마를 기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시세보다 살짝 높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분들도 이때다 싶어가지고 이제 팔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감정평가 이후에 는 어떤 빌라나 이런 것들이 잘 나오는데요. 그것도 이런 것들을 좀 선호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저 역시도 제가 만약에 재개발 물건을 산다면 저는 아무래도 재개발이 몇 년 걸릴지 모르니까 세도 받을 수 있고 하는 그런 빌라를 사가지고 세를 주고 있든지 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빌라는 감정평가 금액이 의외로 잘 나온다는 거. 네. 어떤 분들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벌써 땅을 사가지고 아니면 주택을 사가지고 나대지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다시 분할을 하죠. 최소 대지 면적 60제곱 이상으로 분할을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어떻게 됩니까? 명의자가 둘이라면 조합원이 2개니까 아파트가 2개가 나오는 거죠. 네,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투자하시는 분들은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프리미엄이 많이 뛴 이후에 이제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때가 안정적이라고. 네, 그런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감정평가 하자마자 이제 또 살려는 분도 있고요. 또 그때 또 팔려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때는 물건이 좀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감정평가 받은 다음에. 왜냐하면 실망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또 어떤 분들은 감정평가 받기 전에 아예 사가지고 본인이 감정평가 받고 또 조합원 조합원 분양할 때 평형 신청을 본인이 직접 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다들 생각은 다 틀린 것 같아요. 네. 또 이게 특별한 기준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언제 들어가야 된다 이런 건 없고요. 조합마다 다 틀리잖아요. 그 처해진 상황이. 네, 그래서 조금 더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보고 언제 이 물건을 사야 될 것인가. 네, 이런 부분은 이제 또 아는 지인들하고 상의도 하고 뭐 부동산하고 상의도 하고. 네, 부동산도 또 한 군데만 아니고 또 여러 군데 한번 돌아다녀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네, 지금까지 재개발 절차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혹시라도 의문점이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위에 제 번호, 부동산 본 번호로 문자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러면 제가 보고 혹시 또 제가 잘 모르는 게 있으면 공부해서라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죠. 감사합니다.